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하기 앞서 우리 한우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BMW 타고 우리 병원을 누비시는 분이 있어요. 전기차. 예, 그분이 우리 병원의 대부분 환자들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한 95% 거의 100%가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항암을 안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이제 찜질방에서 아마 많이 만났을 텐데 이분이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 경험, 치험담 이런 걸 이야기할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해요. 이야기한 다음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치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나도. 네, 이리 오세요. 저기 나가서 하실래요? 네, 나가서 하는 게 낫겠지. 안녕하세요. 아마 대부분 저 많이 다 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다들 아시더라고요. 맨날 제가 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신기하시고 하는데 오늘 원장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고 저도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한번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병원에서 이제 2달도 못 살고 곧 죽을 수 있다라는 선고를 받은 날이 6월 20일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아파서 본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주던 뭐든 해달라 했더니 하면 뭐하냐, 너의 의미가 없는데 항암 치료도 안 할 건데 저는 11년간 항암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11년 전에 왔는데 4번의 수술을 하면서 한 번도 항암 치료를 안 했어요. 물론 의사는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트러블이 있어서 병원도 옮기고 거기에 관련된 제가 책도 전자책으로 간단하게 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거 읽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가끔 돈도 들어오더라고요. 책이 팔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보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지내니까 이 원장님도 제가 항암 치료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검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근데 나는 내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으니까 뭐든 해달라. MRI를 찍던 CT를 찍던 피검사를 하든 뭐든 해달라 했더니 그럼 PET-CT를 찍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찍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끝났다. 아니 그 끝났다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얼마를 살 수 있는 거냐 했더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주냐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학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태껏 많은 환자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얼마나 살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좋게 말한 게 빠르면 2달이요.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항암치료 한번 더 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아니 여태껏 11년 동안 안 한 항암을 2달 살겠다고 제가 항암치료를 지금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달은 대전대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7월 말에 이제 이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작년 7월 말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별 치료법이 없어서 원장님이 봉침을 놔주셨었어요. 그래서 봉침으로 되게 효과가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나을 것 같은데 본병원 가서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럴 정도였었어요. 근데 10월에 그러니까 제가 유방암인데 이게 호르몬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리를 한번 할 때마다 이 통증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팔로 올지 다리로 올지. 그러니까 제 암 크기를 보시면 여기 아까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다 암이에요. 어깨 전체가. 그리고 이게 뒷면으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앞뒤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로 썩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침만 해도 끊어질 수 있을 정도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커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병원에서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여기예요. 딱 요 가랑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손이 이 닿으면 안 부위인데 돼요. 이 부위도 너무 커서 이쪽으로 봐도 이게 다 보이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걸을 수가 없다라고 병원에서는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암인데 요거거든요. 이것도 적지 않지만 이건 아예 이제 관심도 없어요. 얘는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MRI 찍었을 때는 등에도 척추에도 이게 보인다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예 신경 쓸 겨루도 안 되고 이 2개가 워낙 크니까 오직 초점이 다 열로만 가 있었어요. 근데 초점도 일로 간 이유는 통증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암이 크던 말던 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6월에 갔을 때는 아예 이 팔을 여기서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하면 이 몸이 다 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진통제도 뭐 듣지 않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었고, 근데 여기 왔을 때 원장님 봉침을 맞으면서 어깨도 약간씩 요 정도씩 움직이고 다리도 약간씩 걸으면서 이제 좀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생리가 제가 이 호르몬 양성이다 보니까 2달에 한 3번 정도 와요. 근데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하면 확확 가는 거야. 근데 10월에 왔을 때 그거를 내가 간과하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근데 그때 본병원에 또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조직 검사를 하자. 그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봉침을 다시 놔달라고 했는데 그 봉침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때 처음 아미그달린이라는 거를 저희가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입은 했지만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지만 제가 맨 먼저 맞았어요. 근데 그걸 맞으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걸 보고 아미그달린 괜찮구나, 우리 아미그달린을 쓰자 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그걸 또 썼었어요. 근데 본병원에 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을 먹고, 처음 먹어봤어요. 마약을 정말 먹고 주사하고 통증이 전혀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몸에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약이 안 들어요? 그랬더니 원래 뼈하면 안 들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뭐 검사하고, 그래서 나 그러면 검사하고 바로 퇴원을 하겠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날 검사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려는데 그날 밤에 딸과 택시를 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원장님도 그때 포기하셨었어요. 원장님도 포기하고 본병원도 포기하고, 우리 딸은 모든 병원에서 이제 엄마를 다 포기했구나. 갑자기 생각해 눈물이 나는데, 어린애 혼자 그거를 다 감당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제가 잘 견디고 일어났는데 못 걷더라고. 거의 못 걸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아미그달린이랑 봉침이랑 이렇게 하면서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잘 다녔는데 12월 말에 또 한 번 너무 큰 게 또 왔어요. 그래서 이러다 정말 대소변도 발원하겠구나. 그리고 방에서 아예 옴싹달싹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겠더라고. 우리 침대에서 화장실 2발자국이면 가죠. 그걸 못 가겠더라고요. 의사가 2달이란 말을 했는데 벌써 10개월을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구나. 이제는 준비하자. 그러면서 저는 저 차를 샀어요. 정말 저걸 샀는데 내가 저걸 한 달이라도 타고 다닐 수 있을까? 2주 탈 수 있을까? 한 달 탈 수 있을까? 2달 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 차를 샀어요. 근데도 못 움직였어요. 저 차를 사가지고 한 달간 그냥 세워놨어.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휠체어를 나를 태워서 치료실에 데려왔다 했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치료실로 들어가면, 저거를 하면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치료실에서 내려서 또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치료실 안까지 그 5번 치료실 있죠. 5번 자리에 딱 데려다 줘. 그러면 뜸을 뜨고 끝나면 전화하면 또 데리러 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애들이 한 달 반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뜸의 효과가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뜸이 암보다 더 아파요. 딱 하면 여기 이제 제가 이쪽이 너무 심하니까 복부에 놓고 여기다가 핫팩을 넣었어요. 그럼 이 뜨거움과 뜸의 뜨거움이 이렇게 딱 오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이 통증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막 정말 눈물이 막 줄줄 나. 그렇게 하면서 한 2주 지나니까 걷더라고요. 조금씩 움직이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씩 움직이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원장님도 제가 참 안타까웠는지 항암을 마지막에 안 되면 하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항암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항암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 딸이 제일 불쌍했죠. 걔가 이제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막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불안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계약은 해야 되고 나는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들이 오고 평일에는 딸이 해주겠다. 근데 걔 학교 가는 사이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태반 백신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태반도 원장님이 쓰시질 않으셨어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처음에 암 환자한테 쓰려고 왕창 사오셨대요. 태반 이거 뭐지? 앰플을. 그랬는데 그게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대요. 10% 정도. 그래서 원장님은 이걸 쓰고 괜히 잘못되면 원장님 탓할까봐 안 쓰신 거예요. 근데 태반을 주사를 저희 아들, 딸을 제가 방학 때마다 입원을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있자. 그래서 한 2주씩은 걔네들 근골격으로 입원이 되니까 입원을 시킬 때 원장님이 걔네한테 그 태반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태반 주사를 맞은 우리 아들, 딸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내가 맞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태반 좀 맞게 해달라니까 그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10%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너는 생리만 해도 난리가 나고 뭐만 해도 난리 나는 가장 호르몬에 영향이 큰 사람인데 그 주사를 어떻게 맞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90%가 효과가 있다는 소리 아니냐. 10%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 맞으면 9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항암도 30, 40% 효과 보고 하는 건데 난 해볼 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장님 막 여기 뭐 오랄 테스트인가 뭐 이상한 거 막 해주다가 해보라고. 그래서 맞았는데 기력은 확실히 올라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에도 효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통증도 확실히 덜해요. 근데 뭐 워낙 통증이 세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이 덜한다 해서 그걸 느낌으로는 아는데 그래도 조금 잠을 잘 수 있고 그때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몸이 많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그래서 저한테 였다가 직접 맞아보자 해서 맞았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맞았어. 원장님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안 맞았어. 근데 2월 중순이죠. 2월 17일이었어. 딱 제가 기억을 해요. 2월 17일 날 원장님이 내가 봤는데 태반 백신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앰플을 10개를 내 피를 섞어서 맞는 건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태반 주사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면 좋지 해로움은 없다는 거를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그랬었어요. 제가 인터넷이며 뭐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뭐 거부감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장님이 내일 하자 그러셨어요.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오후에 막 오셨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맞아봤는데 괜찮아 지금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맞았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하자. 그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원장님도 저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맞고 ICT까지 하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약간 메시껍고 어지럽고 좀 느낌은 안 좋았는데 화장실을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내 이불을 들고 있더라고. 이 팔로 절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자연스럽게 갔다 오더라고.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방귀를 뽕 꼈는데 이 냄새가 여태껏 내가 맡아보지 못한 이 독한 냄새에 나도 놀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을 봤어. 너무 미안해서. 간호해주는 걔가 이 조그만 방에 이 냄새에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걔는 컴퓨터 하냐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방귀를 뀌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변을 보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물을 계속 내렸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좋아지는 게 틀리더라고요. 매일매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나 이거 5일에 한 번씩 맞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라고 이거 30년 전에 러시아에 있는 한 의사가 했을 때 평생에 한 번 맞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 얼마 만에 맞을까요? 했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맞을까? 2주에 한 번 맞을까? 서로 막 그렇게 고민만 했는데 미국에서 그 무슨 약이죠? 무슨 노바딕스요 뭐란가? 그게 같은 태반의 약인데 미국의 한 제약사가 그걸로 이렇게 주사를 해서 뭐 지금 1,000몇만 원씩 받고 있다고 원장님이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실험을 했는데 세 쥐에게 한 쥐는 태반만 맞추고 한 쥐는 태반 백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추고 한 쥐는 태반 백신을 맞추면서 항암을 시켰어요. 근데 항암을 하면서 그러니까 태반 백신을 맞으면서 항암한 쥐들은 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태반 백신을 맞은 쥐는 약간 줄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신기하다. 근데 그 쥐한테 태반 백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놨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걸 참고를 해서 그러면 나는 처음에 4주에 한 번을 맞아보겠다. 왜?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더 맞기는 좀 부담스러웠어. 태반 맞으면 막 컨디션 막 올라오는 거 아시죠? 막 힘이 나요. 그리고 막 식욕도 막 땡기고 잠도 엄청 나요. 그래서 피로도 다 풀리고 좋은데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더 맞고 싶은데 안 했다가 4주 만에 다시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나니까 더 좋아졌어. 그래서 이거 맞을 때마다 좋네. 이제 우리 애들을 맞췄어요. 우리 딸을 마치고 우리 딸을 먼저 마치고 우리 아들하고 남편을 그 다음 주에 맞았어. 그때 오랬더니 안 와서 시간이 늦어서 못 맞았어. 그러다 또 내 친구가 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 기침이 한 5, 6년 전부터 이유 없는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손님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걔가 안 한 치료가 없었어요. 내가 저쪽 한의원도 소개해줬고 여기도 소개해서 계속 데리고 왔는데 원장님 한약도 먹고 뭐 다 했는데 낫질 않아. 원장님이 여기다 태반 주사를 놔서 막 해줬는데도 그날 하루만 괜찮대. 근데 내가 얘한테 야 그럼 너도 태반 백신을 맞아봐. 미친 척하고 한 번만 맞아봐. 그러면 태반 주사 안 맞아도 돼. 그러니까 걔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얘가 병원을 안 와.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던 애가. 그래서 전화했어. 너 왜 안 오냐 했더니 인경아 나 기침이 멈췄어. 이제 안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웃었어. 야 기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견딜만해 살만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살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걔가 6주 만에 와서 다시 한번 태반 백신 맞고 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왔냐 안 왔냐 해서 아까 통화했더니 뭐 중간에 한 번 또 왔었대요. 근데 그때는 백신을 맞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딸 마치고 남편을 마쳤는데 우리 남편이 좀 까다로워요. 뭐를 좋은 걸 아무리 먹이고 뭘 해도 좋다는 건 적이 없었어. 야, 이번 태반 백신은 어때? 그랬더니 효과 봐? 처음으로 그러더라고요. 비포 애프터가 틀려. 좀 설명 좀 해봐 했더니 그냥 비포 애프터가 틀려. 딱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게 좋긴 정말 좋구나. 우리 애들도 벌써 활동 예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4주에 한 번씩 맞다가 그 다음에 또 생리 때가 암이 이게 막 움직이는데요. 이 암이 크니까 벌경험을 다 해요. 여기서 벌렁벌렁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댔더니 얘가 막 벌렁벌렁 뛰어요. 심장 뛰듯이. 이 암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나 지금 IPT를 해달라고 태반 백신을 놔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3주 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지금 그냥 놔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밤에 잘 때 되니까 또 여기가 막 뛰더라고. 여기 있는 암이 막 정말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만지면 느껴질 정도로 뛰어 얘가. 왔다 갔다 해. 암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그거를 정말 느끼면서 크니까 별걸 다 느끼는구나. 근데 요즘은 여기 쪽 암이 가끔씩 구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에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뻥 뚫려가지고 얘가 막 뭐랬지?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확 하면서 시큰거리면서 여기 그 느낌이 계속 와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백신만으로 솔직히 좋아지진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태반 백신이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하는데 제가 맞은 백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나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태반 백신의 효과를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을 때 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숨어있는 나쁜 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유 없이 기력이 없다는 사람, 등이 아프다는 사람, 병원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맨날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쁜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암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이라는 약을 나는 왜 쓰나를 생각해 보니까 항암이 독약이잖아요, 우리. 근데 숨어 있는 암까지 치료를 하려면 이 독약을 써야 온 세포를 다 죽여 얘한테까지 가는 원리더라고요. 항암은 독약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이걸 쓰는구나. 근데 이 백신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숨어있는 나쁜 균을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나쁜 균을 올라오게 하는데 이 태반은 우리가 열알을 맞았잖아요. 그게 태반에 좋은 영양소가 많잖아요.
얘가 이길 수 있는 건 다 이겨줘요. 근데 그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태반 백신을 맞았는데 나는 별 효과를 못 보겠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별 효과를 못 보겠어 한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거나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건강한 사람은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이 효과를 못 보는 거고, 너무 몸이 약한 사람은 이 태반 백신이, 그러니까 이 태반 약이 나쁜 균을 죽여주기도 전에 벌써 얘는 기력이 딸리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나쁜 균을 얘가 밖으로 노출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가 나쁜 균이 올라온 거에 필요한 약이나 주사나 이런 걸 맞으면서 얘를 죽여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태반 백신의 효과더라고요. 태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태반 백신 맞기 전에 2월 17일 날, 지금 여기 제가 안 올렸는데 2월 17일 날에 했을 때 고지혈증,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쫙 올라가 있었어요. 내 평생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자꾸 와서 야, 이 고지혈증 왜 이러지? 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돼. 고지혈증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게 그때 400 얼마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정상으로만 봤다가 이렇게 암이 심해지면서 이 병원에 와서 뭐 아미그달린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사를 처음으로 맞다 보니까 막 수치들이 다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뭐 이런 거를 다 잡아주는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수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태반 백신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닐까? 우리 잠깐 쉬어보자. 그래서 그 약을 잠깐 띄웠어요. 그랬더니 다시 수치가 다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먹었어. 딱 2달 만에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왔어요. 나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도 써서 올렸고, 그러니까 내 브런치 스토리에도 올리고 내 블로그에도 올리고 했는데 너무 저도 그게 수치가 믿기지 않아서 사진 다 찍어놨어요. 제 핸드폰에 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정상으로 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언제 기운이 가장 좋았나 보니까 그 약을 먹었을 때였어요. 인터넷에서 파니까 드시고 싶은 사람은 드셔도 좋은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암 환자한테 좋은 건 다 들어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면 비타민도 다 거기에 있고, 근데 이제 용량이 적으니까 원장님이 먹으라는 걸 같이 먹어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래서 내가 태반 백신을 맞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왔을 때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생쥐도 그 마우스도 태반 백신을 맞고 항암 안해가 효과를 좋았다는 이유가 이게 올라왔잖아. 올라오니까 항암의 효과가 빨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그 논리에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혼자 태반 백신을 맞으면서 제 몸에 관찰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나 태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하는 게 얼마나 자주 맞아요? 저한테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원장님은 4주에 한 번씩 맞으라 그랬대. 좀 웃어요, 그냥.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나 아주 몸이 강한 사람은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아주 약한 사람은 자주 맞아야지 반응이 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이건 열흘에 한 번이건. 그렇지만 몸이 좋은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그 써 있잖아요. 그 30년 전에 한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맞고 나면 하루하루 제 경과가 틀려요. 몸이 약간씩 틀려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맞을 때가 됐구나 하고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몸의 기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암의 통증에 따라 맞아요. 그리고 생리 전후, 지금은 솔직히 태반을 맞고 나서부터는 정말 신기하게 1월에 태반을 맞고 나서부터는 생리는 안 하는데 생리의 증상은 똑같이 와요. 그래서 한 달에 며칠씩은 못 걸어요. 걔가 딱 오면 팔로 올 때 있고 다리로 올 때가 있어요, 통증이. 그러면 그때는 뭐를 해도 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면 막 설명을 해줘요. 그거를 자주 맞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고 당신이 느껴서 2주에 한 번을 맞던 3주에 한 번을 맞아야지. 원장님은 자주 맞으랬다가 문제 생기면 여기 어떻게 해요? 본병원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이 병원 탓이고 좋은 결과 나오면 다 본병원 탓이지. 이 병원에서 원장님 해줘서 좋은 효과가 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11년 동안 각 병원을 다니면서 가장 느낀 게 암 환자들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의 특징이겠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을 해야 되는데 본병원 탓은 안 해요. 무조건 요양병원 탓, 여기 있는 병원 탓, 여기서 뭘 했냐 이 탓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모든 치료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제가 항암을 안 하고 11년 동안 살았던 것도 내 선택이고, 내가 원장님이 태반 백신 하자. 사람들 아마 다른 사람이 먼저 하렸으면 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는 병원도 여기가 처음인데, 그때 저는 망설임이 없었던 게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태반 주사를 맞을 때도 원장님이 이거 10%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권하지 않는다. 아, 반대로 90%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나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원장님 들었어요. 그때 잘못돼도 원장님 탓 안 할 테니까 난 그냥 맞겠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랄 테스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하더니 알아서 맞아보라고. 그러니까 막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막 쫓아오셨어요. 어땠냐고. 너무 불안했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치료 내가 선택한 거는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제가 솔직히 여기서 얼마 전에 비타민C 맞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고용량 비타민C 제일 얕게 맞았는데 감기가 왔기에 이거 마시면 감기가 좀 빨리 낫지 않을까? 비타민C니까. 그래서 맞았어요. 그거 맞고 정말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합병증으로 죽는다는 게 바로 이거야. 숨을 못 쉬겠고 어떻게 막 콧물은 줄줄 나오는데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정신이 없더라고. 그리고 막 오한 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님이 빨리 산삼을 맞아라. 그래서 산삼을 맞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항생제도 맞고 열 내리는 것도 맞고 막 다 맞았어요. 그래서 한 2, 3일을 막 주사로 막 정말 때려 맞춰가지고 받으시 진정을 했는데 그 기력이 한 3주가 안 올라오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다시 내 먹던 영양제를 먹으니까 올라왔는데, 그때도 저는 그거 누구 원망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선택했잖아요. 여기서는 해볼래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만 했을 뿐이고, 본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항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네들이 선택한 거지 의사는 해라라고 했지만 당신네가 안 하면 억지로 수 없어요. 돈을 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도 나는 당신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병원에서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정말 아침에부터 밤 늦게까지 치료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찜질방에 가서 하던, 주열기를 대던, 밥을 먹으면서도 주열기를 대고, 잠을 잘 때도 주열기를 대고, 이 큰 암이 얼마나 큰 통증이 오는지 상상을 못해요. 제가 10월에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제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제발 나 눈 좀 뜨지 않게 해줘. 어떻게 잠깐 잠에 들면 눈 뜨고 싶지가 않았어. 다시 눈을 뜨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또다시 눈을 떴지 아침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태반 백신은 맞아요. 태반 백신을 맞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걸 저는 계속 찾아서 영양제도 먹고, 좋다는 거 계속 뭐 과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 먹고, 그 다음에 봉침도 아미그달린도, 솔직히 저는 아미그달린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누구 원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그때 그걸 함으로써 또 효과를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 오신 분들 태반 백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태반 백신은 현대 과학에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글에도 그 말을 썼었어요. 태반 백신은 현대 과학에 우리 모든 현대인에게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다른 병들을 치료하는 데 밑받침이 돼주는 약이 아닐까. 그래서 제 경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원장님 마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거 이거 어떻게 꺼요? 네. 이거 꺼줘야지. 이거 꺼줘. 다시 한번 고생하신 김민경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다 하셔서 제가 별로 강의할 게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방에서 암 치료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항암제처럼 이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방 치료 중에서 항암 효과가 제일 강하게 있다고 여겨지는 게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냐면 뜸이에요, 뜸. 그러니까 이 뜸이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아주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옛날에 우리나라 내지는 세계에 항암제가 없을 때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뜸을 떴어요. 뜸을 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뜨지 않고 쑥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 그래갖고 불이 타.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피부가 타. 화상이 생기겠죠? 생기면 그 생긴 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농이 생겨요, 농이. 농이 생기면 이명내 고약을 붙여가지고 농을 빼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화상 자국 알죠? 그 화상 자국이 딱 이렇게 대포알만처럼 생겨요, 몸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난소암, 자궁암을 고쳤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이면 100명 다 고쳤으면 뭐 항암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뜸이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직구뜸을 뜰 수 있는 현대인이 있을까요? 거의 요즘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 누구더라? 지금 여기 계신 것 같기도 하다. 저기 맞죠? 이제 저분 뜸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렇게 떴어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그냥 여기 하얗게 뜸자국이 딱 있어서 뜸을 제대로 뜨셨구나. 예, 저렇게 뜨면서 이제 암을 예전에는 고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가능하면 현대인들이 뜸을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뜸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열 자극을 강하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주파 온열 치료 하잖아요. 고주파 온열 치료 물론 그 기계를 이용해서 깊숙한 곳에 내가 원하는 암 부위에다가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지만 저는 뜸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열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암 부위에 뜸을 뜨면 이게 통증이 이야기 들으셨죠? 통증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암 환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요. 그럼 뜸을 뜨면 그 허리 아픈 부위에 열이 쭉 전달하게 느껴져요. 근데 멀쩡할 때는 안 그래. 몸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자리가 엄청 뜨겁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부위가 아프거나 이런 반응이 와요. 근데 좋아지면 또 아무렇지 않아. 그런 현상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러니까 잘 관찰하면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못 느끼면 왜 못 느끼는 거냐면 조금 뜨거우면 바로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뜨거우면 이제 왜냐면 화상 생길까봐. 근데 저는 그냥 화상 생기든 말든 버텨요, 그냥. 그래 생기라. 이 정도도 내 못 버티면 직구뜸 뜬 사람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버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 물집이 생겨요. 수포가 생겨. 그러면 화상이 생겨.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돼. 근데 이제 수포가 생겼을 때 마무리만 잘하면 그게 흉터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포 생겼다고 뜯어내고 하면 이제 대형 사고가 터져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수포 관리만 잘해서 그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게 화상이 크게 생기지는 않아. 그리고 뜸 뜨고 화상 생긴 거는 이렇게 간접구로 뜸 화상은 금방 없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제가 뜸을 뜨는데 암 한부에 뜨기도 하고 머리에 복부에 등에 뜨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떠봤으니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효과를 위해서 뜸을 뜨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약뜸이라는 게 있어요. 약뜸 뭐냐면 등에 약을 깔고 배에다 뜸을 뜨고 약뜸인데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했냐면 뜸을 뜨는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고 뜸을 떠야 될 곳은 많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한꺼번에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등에다는 이렇게 약을 해가지고 하고 앞에다는 뜸을 뜨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에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간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좀 있어요. 피부가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 내 몸이 안 좋을수록 그 열기가 더 오래 가요.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느껴. 항상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더 세게 느껴요. 그래서 열기가 오래 가고 그 약재 주성분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생강 말린 거. 그래서 그게 열을 내는 거고 그게 항암 효과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쑥하고 주재료로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효소 찜질. 제가 이제 효소 찜질을 알게 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장도 안 좋아서 예민하고 좀 새벽에 일어나면 춥고 뭐 배 아프고 설사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되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커서도 항상 이렇게 몸이 좀 춥고 추위 많이 타고 이렇게 에어컨 있으면 막 싫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막 늘 아파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이제 뭐 이런저런 한약도 먹고 뜸도 뜨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뭔가 몸이 따뜻해졌다, 내지 열이 많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늘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체온을 올려볼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7, 8년 전에 효소찜질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신기하기도 하네.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했는데 한 3번이가 했더니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구나. 뭐지 이거는? 뜸만 갖고도 잘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효소찜질이 체온이 올라가네. 도대체 이게 뭐지? 해서 하다가 이제 알게 됐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아무튼 효소찜질은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효소찜질을 하게 된 거고 주 재료는 톱밥, 뭐 한약재. 요즘은 제가 미강을 쓰다가 커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처음에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이제 우리 환자들이 대체로 항암 중이기도 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있는 환자들한테 괜히 커피 썼다가 불면증이 심하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안 쓰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거슨요법이라고 해서 그 거슨이 커피 관장을 시켜요. 커피 관장을. 그래서 그래 암 환자한테도 커피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커피는 발효할 때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거기 단백질도 많고 탄수 함량도 풍부하고 거기다가 살짝 볶았기 때문에 그 발효를 일으키는 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그래서 했더니 기존에 미강 쓰는 것보다 훨씬 낫고 냄새도 잘 안 나고 열도 잘 나는 것 같아서 요즘 이제 커피로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효소찜질 하나만 갖고 강의를 하고 뜸 하나 갖고 강의하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자,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침이 있어요. 사실 하나하나 해도 되게 긴 건데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산삼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삼약침은 엄청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안 좋게 유명을 해요. 안 좋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없어서 안 좋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그 소람한방병원이라고 원래는 거기에 소람한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민간요법에서 민간인이 산삼약침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암 환자한테 이걸 써봤어. 했더니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번 주사하는데 20만 원씩 해가지고 실비도 안 돼. 그때는 실비보험이라는 자체가 없을 때였어요. 그걸 환자한테 이제 한 번 주사하는데 20만 원씩 받아가면서 이걸 하면 암이 낫는다. 해갖고 뉴스에도 나왔어, 심지어. 왜? 찔러가지고 이제 이거 해갖고 막 하다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그거 맞고 이제 살고 싶었는데 때가 되면 죽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네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열심히 했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나 왜 죽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 걸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에 그게 최종 결론이 났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던 거 다 막 환수하고 거기 병원장은 막 깜빵 가고 막 그랬어. 왜? 과잉 의료 행위, 뭐 과잉 광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의사가 뭐 이렇게 아유 정맥 주사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한의사들이 이걸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못 써. 근데 저는 써요. 왜 써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서 뭐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하지만 이 산삼은 체력 증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체력 증진에는. 여러분 항암 중에 면역력 떨어질 때 면역력을 단기간에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걸려서 열이 막 나. 체력도 떨어지고 이거를 이렇게 나는 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코로나 걸려서 39도 40도 열 나도 산삼 주사를 맞으면 열이 떨어져요. 뭐 100명 100명 다 떨어지냐? 대체로 떨어져. 안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 네. 근데 대체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 맞고 더 열이 나진 않아, 최소한. 그리고 기운이 나. 회복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기운이 나면서 밥맛이 생겨.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산삼약침 맞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몸이 건강할 때는 못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맞으면 그냥 좀 좋네, 눈이 좀 밝아지네 이 정도야. 근데 몸이 아플 때는 기운이 빡 나요. 그걸 느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열날 때는 딱 맞고 나면 몸에 열이 훅 떨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사실 감기가 열이 있고 막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용량을 2배로 확 높여. 그럼 또 효과가 확 세져. 사실은 2배가 아니고 4배로 높이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못 높일 뿐이에요. 네. 더 높이면 더 좋아. 원래는 더 좋아요. 그런 게 산삼약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삼약침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효과 좋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체력을 증진하고 항암 효과가 있어. 체력을 증진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약재가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항암 효과가 아주 미미하죠. 항암제에 비하면. 하지만 체력을 증진하는 항암제는 없어.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체력을 증진한다고요. 혹자는 원장님, 인삼이 호르몬을 유발해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 이런 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인삼에 들어있는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유사한 성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리셉터가 달라.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어떤 원리하고 똑같냐면 예전에 된장이 유방암 못 먹게 했어요. 된장, 콩, 두유 같은 거 암에 안 좋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유방암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었어. 콩은 좋다. 암에 좋다. 바뀌었어. 왜 그래? 알고 보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인데 리셉터가 달라. 그래서 콩을 많이 먹은 사람들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오히려 먹은 사람들이 좋더라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콩을 먹는 걸로.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이 한약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이라든가 몇 가지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것들은 다 항암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논문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번째 아미그달린. 아까 설명한 아미그달린 있는데 얘는 이제 한약재 이름으로 행인이에요. 살구씨. 네, 이거는 누가 개발한 거냐면 제가 아주 약한 부분이 많은데 기억력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김인경님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아. 근데 이 아미그달린 개발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저한테 그것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이걸 개발하신 분이 멕시코에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많은 사람한테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많이 쓰다가 FDA에서 이걸 금지시켰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청산가리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맹독성이다 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어. 근데 사실 아미그달린에 청산가리가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일반인한테는 이 아미그달린이 그 안에 들어있는 청산가리가 분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혀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 이 아미그달린이 그 살구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숭아씨에도 있고 매실씨에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튜브 보면 어떤 화학 하시는 분이 유명한 화학학자 있어. 그분이 매실 절대 담그지 말아라. 위험하다. 매실 씨는 특히나 빼고 매실 담가야 된다. 왜? 거기에 아미그달린이 들었는데 그게 청산가리야. 위험해. 맹독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전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미그달린은 일반인한테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약재 중에서 행인처럼 많이 쓰이는 약재가 없어. 기침할 때, 가래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행인이에요. 살구씨. 이거 엄청 많이 써도 부작용 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걸 많이 썼다고 죽어?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또 은행도 어떤 씨는 다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요. 씨는 다 있어. 맛있어. 그래서 어떤 씨를 먹었더니 쓰더라. 그럼 아미그달린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다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전한 걸 아니까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걸 또 왜 쓰기 시작했냐면 우리 환자 중에 김고은 여기 와 있나? 이 친구가 이제 항암제 쓸 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원장님 이거 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거 하고 좋다는데 나 이거 좀 하게 해줘. 그래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 나는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가 있다길래 오케이 내가 그만 공부 다시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거야. 심지어 외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책을 썼어. 아미그달린 가지고. 저는 이제까지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 대체의학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책을 쓴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한의사는 많이 썼어. 대체약 하는 사람들 많이 썼어. 근데 양방 의사가 그 항암 관련해서 대체약 방법을 쓴 책, 그 임상례까지 들어가면서 쓴 책을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냥 민간인들이었어. 근데 과학자거나. 근데 이 아미그달린은 의사가 5권이나 있다. 쓴 사람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각각 책을 쓴 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미그달린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해보고 있는데, 아까 김민경님도 맞고 있고 맞았었고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긴 해.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고지혈증이 약간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그래서 이게 왜 생길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건 생략할게요. 아무튼 아미그달린을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얘는 기운을 나게 하진 않아. 대신 항암 효과가 있어. 산삼약침은 기운을 나게 해. 항암 효과는 약해. 하지만 항암 효과가 있어. 태반약침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운을 나게 해요. 기운을. 그래서 저는 기운 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암을 견뎌내야 되니까. 항암하고 나서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 근데 태반약침을 맞으면 기운이 나. 살아나. 그런 대표적인 게 태반약침하고 산삼인 거예요. 한약에서 대표적인 보약이야. 근데 이게 주사제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하는 제제인데, 암백신 이거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책을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3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으니까 이분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50년 된 것 같고, 이분이 이제 그 멕시코에서 제대로 이제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쓰기 시작한 건 한 30년 된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개발을 해놓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벤처 기업도 만들고 미국에서 지금 임상 실험도 하고 있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암센터에서도 이 암 백신 관련해서 여기서 만든 암 백신 관련해서 임상 실험을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었고, 이 암 백신이 왜 사장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얘는 이제 특허를 낼 수가 없어. 이미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어. 두 번째는 돈이 안 돼. 특허를 못 내니까. 세 번째는 항암제처럼 강력하진 않아. 항암제처럼. 근데 좋은 점이 뭐냐? 안전해. 부작용이 없어. 기운이 나.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산삼약침이나 태반약침처럼 암백신은 기운이 나고 안전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강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 항암제처럼 강력하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하고 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김인경님은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그리고 체력이 너무 바닥일 때는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이 항암을 안 한 사람들 위주로 써라 그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와 있어. 자, 그 사람은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평생 한 번. 그래서 암 백신,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내지는 그 수술했어. 그러면 재발 전이를 막기도 하고, 세 번째는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암 백신을 썼어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피검사를 해보니까 암 백신을 맞고 나서도 이렇게 그 피검사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수치가 너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3달 후에 더 나아지기도 하고, 매 2-3달마다 나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후대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임상 실험도 하고 이제 쥐 실험도 하는데, 쥐 실험할 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했길래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힌트를 얻고 이제 이야기해가면서 우리가 4주에 한 번씩 할까 2주에 한 번씩 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 거고, 이게 이제 얼마나 퍼져나갈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한테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암 환자도 너무 좋아. 왜? 체력을 올려주니까. 항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항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반이 또 호르몬 문제가 나오는 거야. 호르몬. 그래서 여기 우리 환자들 대부분이 난수암 환자야. 그 난수암 환자들한테 호르몬 양성 유방 환자 호르몬은 문제는 엄청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반이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성분이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제가 강의를 어떤 강의를 했냐면 분화요법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분화요법. 이 태반은 암을 분화시킨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끔 도와준다라고 계속 강의를 했었어. 그래서 태반 자체가 그런 분화하는데 좋은 치료제가 되는데 그걸 공부하다가 제가 이 암백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거는 이제 그냥 한두 개 써갖고는 안 되고 고용량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꼭 인터페론 감마를 추가해야 돼.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를 추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피를 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추가할 때도 인터페론 감마 양이 많을수록 의존적으로 효과가 좋아져.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피를 조금 넣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는 오존까지 넣어서 집어넣어서 인터페론 감마를 계속 늘려가면서 태반 그 IPT라고 해서 고용량요법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봉독 약침. 천연물 중에서 항암 효과가 진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독이에요. 벌독. 그래서 이거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그 호주의 어떤 의사가 5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임상 실험까지 했는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엄청 좋더라. 3중 음성 유방암 효과가 있더라 해서 나온 게 벌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벌침은 단점이 있어. 첫 번째 아파, 붓고 막 부어 이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벌침은 맞다 보면 점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벌침을 맞고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간혹 쇼크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레르기성 쇼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 벌침을 놓을 때 이 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한 분이 여기 몇 분 계셔요. 몇 분 계셔. 맞고 나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달렸던 분도 있고 누구는 발에 잘 맞아가지고 그냥 난리 나서 거기 염증 생겨갖고 몇 달 그냥 한 달 고생한 사람도 있고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암 환자한테 벌침 놓은 거는 여기 와서 처음이거든. 그 전에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플 때 많이 났어. 심지어 아토피 환자도 났어. 아토피 환자한테 벌침을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토피 환자한테 벌침을 놓기가 쉬운가? 제가 그걸 20여 년 전에 났다니까요. 20여 년 전에. 왜 났냐면 한번 생각해봐. 아토피는 엄청 가려운 병이잖아. 자, 벌에 물리면 가려 안 가려요? 가렵죠. 아니 가려운데 벌침을 놔? 그럼 미친 짓이지. 그리고 막 그냥 아토피 환자는 엄청 예민해가지고 뭐 음식 토마토만 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거기다 벌침을 놓는다고? 야 이거는 진짜 미친 짓 아니면 못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근데 한번 막 뭔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효과가 있는 걸 제가 체크했거든. 알레르기성 비염의 효과가 있으면 아토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면역학적으로 기전이 같거든. 그래서 비염에 좋아.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아. 그럼 아토피도 좋을 텐데. 그래서 성인 아토피 환자한테 내가 한 번만 실험해보자. 해가지고 부탁하고 아토피 심한 부위에다가 벌침을 살짝 놨어. 그 다음날 딱 체크했더니 그 부위만 아토피가 진정이 돼 있는 거야. 와우 대박이다. 아토피 치료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놨어. 근데 이 벌침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와야 돼. 근데 그때 제가 한의원이 잠실에 있고 환자는 뭐 인천에 살고 전국에서 와서 환자가 왔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게 맞고 뚝 떨어지면 좋은데 맞을 때만 효과가 있네. 안 떨어지고. 그리고 효과가 이제 떨어지면 또 다시 생겨.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엄발에 오줌 누기 하는 그런 느낌? 허리 아프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야 이게 기질적인 원인을 제거를 못 하니까 그냥 맞으면 가려움이 덜한 정도구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이제 식었죠. 근데 좋은 점은 부작용이 없어. 아토피 환자한테 그 벌독을 놓잖아요. 그럼 마치 그 사막에다가 물을 떨어주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뭐 김민경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암 부위에다가 벌침을 넣으면 빨아들인대. 딱 아토피 환자도 그래요. 그냥 그 벌독을 빨아들여. 아토피 부위에는. 근데 다른 데 뭐 일반인 놓으면 난리가 나. 빨갛게 붓고 막 가렵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아토피 부위는 벌침을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그냥 담다 보면 깨끗해. 한부도 좋아 깨끗해져 있고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 암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빨아들여. 근데 단점이 있어. 벌침의 단점은 점점 용량을 높여가야 돼요. 농도를 계속 높여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이냐면 벌침이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원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그때는 그랬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그 봉독을 이제 이렇게 싸게 정제할 수 있는 제 방법을 아니까 가격은 문제가 안 되는데 높아질수록
무서운 거야 이제. 너무 높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조마조마하면서 나 이거를 만약에 처음 놓은 사람한테 맞으면 죽어. 그 정도 농도가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 멀쩡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우니까 제가 딱 여기까지만 논다 해갖고 그냥 그까지만 딱 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요. 그 이하도 가격 생각 안 하고 놔줄 수 있는데 무서워서 못 넣겠어.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는데 벌침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진통 효과가 뛰어나요. 맞으면 그 다음날 통증이 가라앉아. 마약이 안 되는 통증도 가라앉아.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 뼈에 암 전이된 분들 통증 관리를 제가 이걸 벌침으로 해왔었어요. 마약으로 안 들어. 근데 벌침 맞으면 진정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아파. 농도가 지날수록 더 아파. 그러니까 벌이 그냥 그 꿀벌에 맞는 거랑 말벌에 맞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말벌은 엄청 아프잖아. 농도가 높을수록 아파.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씨 암으로 아프나 벌침 맞고 아프나 똑같이 아프다 안 맞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한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맞으면 통증이 진정이 돼서 하루가 그것도 하루 심한 분들 통증이 그럼 매일 맞아야 되잖아. 이렇게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맞으실래요? 안 맞으실래요?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통증 관리가 잘 돼요. 그리고 안전하고. 근데 마약은 아시다시피 좀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벌침이 여러 좋은 점이 많은데 딱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누구였더라? 여기 신승현님처럼 아무리 농도를 높여도 안 가려워. 빨갛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암 부위에는 뭐 빨아들인다 했는데 얘는 일반 부위에 놔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떨어져.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농도를 높여도 이 반응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왜 그러냐?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렸을 때 벌에 물렸다거나 내지는 이제 유전적으로 벌침에 내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성이 있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서 저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우리 식구가 암에 걸렸다면 저는 이 방법들을 다 동원할 거예요. 맨 먼저 암 백신을 맞을 거야. 예방 차원에서 내지는 수술했어. 그러면 재발 방지해서 연백신 일단 맞을 거야. 그 다음에 기운이 없어 항산 약치를 맞을 거야. 그 다음에 항암제가 잘 안 들어 내성이 생겼어. 그러면 저는 아미그달린을 무조건 할 거야. 그 다음에 기운 없으니까 태반 약치를 맞을 거고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벌침을 맞을 거예요. 이거는 왜 안전해? 이 아미그달린 정도가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고 김민경님 같은 경우는 막 이빨이 막 빠진 것 같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이 생기는데 이게 다 그러진 않고 여름 뭐 한 몇 명이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작용이 있어. 근데 뭐 이거 뭐 항암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있으니까 효과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의사들이 그 효과 있다는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그달린 효과가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갑니다. 침 치료. 제가 이제 저가 좀 유명하죠. 침이 아프기로. 침을 일부러 두꺼운 걸 써요, 실제로. 두 번째로는 침관을 안 써. 침관을 쓰면 좀 덜 아픈데 일부러 안 써. 왜 그러냐면 침은 아플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침쟁이들 있잖아. 옛날에 친구사들 침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한의사들이 배출되니까 친구사들은 법적으로 좀 불안전하잖아. 그래서 이제 점점 한의사들이 막 데모도 많이 하고 해서 점점 사라졌는데 친구사들이 효과가 좋은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친구사들은 그때 일회용 침을 쓰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을 계속 소독해야 되잖아. 뭘로? 알코올로. 그 불로 달궈서 이제 소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침이 얇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두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침이 엄청 두꺼운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침에 코팅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엄청 아프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 어차피 침 놓는 거 아파서 못 맞겠다는 사람은 포기. 일단 맞은 사람 효과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침관도 안 쓰고 두 번째로 침 두꺼운 거 쓰고 심지어는 엄청 긴 것도 써요. 몇 분 있어 맞는 분, 엉덩이에다 맞는 분. 근데 효과는 좋아요. 왜? 아프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쓰는 침법이 그 조선시대 궁중에서 놓는 침법이야.
그래서 어이들이 놓는 침법이야. 좀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침을 놔보면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그 암 환자들 손발 저릴 때 손발 저린 거 한 달 정도 침 맞으면 거의 좋아져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현재 항암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항암이 다 끝났어. 근데도 막 손발 저려갖고 엄청 고생한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마비가 돼갖고 아예 손발에 느낌도 없는 분들도 있어. 근데 한 달 정도 침 맞으면 그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항암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잘 못 느끼죠. 침 맞으면 좋아졌다가 또 항암하면 또 심했다.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침 맞으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이 없잖아, 침은. 자, 넘어갑니다. 심리치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병원 오픈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암요한병원을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암요한병원을 하면 이거는 꼭 하고 싶어 했던 게 딱 이거예요. 하나, EFT예요, EFT. 그래서 요즘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해줘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건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포기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최근에 막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보여서 근데 포기하면 안 되나 해갖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심리치료, 그러니까 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까? EFT를 하면 좋은 거 분명히 알겠는데 접근이 어려워. 내가 환자한테 자꾸 1대1로 만나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7, 8년 전에 이것도 알게 된 건데 자율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진동.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됐고 자율진동 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해봤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급을 할까 하다가 알게 된 게 TRE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에 우리 유리아 쌤하고 같이 배워서 지금 우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TRE를 하세요. 정말 좋아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 TRE를 하면 무의식에 들어가요. 무의식에 들어가서 마음이 안정이 돼. 잠을 잘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 하면 할수록 좋아지니까 저를 믿고 열심히 해보세요. 자, 운동. 저는 여기 이제 운동들 많이 소개를 했는데 많은 운동 중에서 TRE 자율진동 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 안 해보신 분들은 필라테스 시간에 TRE를 꼭 하셔서 자율진동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 조깅 우리 윤 감독님 오셔서 이제 하고 있는데 슬로우 조깅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맨발 걷기 하는 거 잘 아시죠? 엄청나게 효과 좋은 거. 맨발 걷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안 해본 분들은 꼭 하시고 저는 생각에 해변에서도 하는 것도 좋은데 숲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령산 올라가서 너무 많이 안 하더라도 10분, 뭐 5분, 10분이라도 하면서 점점 늘려가시길 바래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맨발 걷기 하다가 족저근막염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내지 말고 길이 막 자갈 같은 거 있을 때는 하지 말고 그냥 황토 많은데 부드러운 흙에다가 좀 물기 있는데 우리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공간. 그래서 물기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족저근막이 오면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없어. 저도 한 번 왔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맨발 걷기를 엄청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그걸 암요한병 할 때 이걸 해야겠다 해갖고 심지어 제가 심악산에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 알기도 전에. 맨발 걷기를 내가 우리나라 유행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때. 그래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악산을 겨울에 그때 한 1월 달이었던가 눈 내려가지고 이게 산이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얼어 있는데 여기를 맨발 걷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발이 시려가지고 이러다가 동상세기가 안 되겠다 했는데 5분 10분 걸으니까 이게 녹기 시작하면서 발이 따뜻해지면서 안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기 또 항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하셔도 전혀 무관해요. 따뜻하죠 발이.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심악산에 저기 밴나무 과수원길이 있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자갈이 많아. 근데 이제 뭐 자갈이 어때 갖고 이제 뭐 아무데나 막 걷고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족저근막염이 온 거야. 1년째 됐을 때.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쉬었어요. 통증 그 족저근막을 고치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낫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 그래서 낫고 나서 딱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갖고 그 후로 안 했어.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 막 벤발 걷기 유행을 하길래 아 그래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왼발 걷기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몸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손발이 막 따뜻해지고 잠도 잘 자고 이런저런 몸에 변화가 생기니까 꼭 하시고 왼발 걷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족저근막염 주의하시라는 거. 등산도 좋고 우리 지금 저희 뒤에 보면 점핑하는 거 트램블린 있어요. 트램블린. 제가 트램블린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항암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뭐 다 힘들겠지만, 네? 호흡? 아 숨이 안 쉬어져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항암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호중구가 떨어져서 항상 문제잖아. 그리고 여러분 피검사 해보면 다 빈혈 있어요. 근데 의사가 말도 안 해. 빈혈 있는 거는 그냥 호중구 이야기만 하지. 여러분 호중구 이야기만 하니까 빈혈이 없는 줄 아는데 빈혈도 심해. 너무 심하면 이제 수혈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피가 부족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해.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우리 병원도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규모가 됐는데 요즘 2차 병원에 헌혈해 준 데는 아무도 없어. 수혈해 준 데 아무도 없어. 다 대학병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피가 없어. 피가. 그래가지고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원래 이제 빈혈이 심하면 수혈해 줘야 되고. 그죠? 뭐 옛날 같았으면 호중구 떨어져 백혈구 떨어지는 거니까 또 수혈해 주고. 혈소판 떨어지면 어떻게 돼? 혈소판 수혈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 몸에서 피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골수야. 골수는 어디에 있어? 뼈에 있어. 뼈에서 피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빈혈도 생기고 백혈구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무슨 항암을 해? 나도 이제 왜 감기만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항암 못 하니까 그래도 빈혈이 있어도 죽지는 않아. 혈소판이 면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백혈구처럼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백혈구만 관리하는 거, 호중구만. 그래서 호중구 주사를 맞고 관리하는 건데 호중구 주사 맞고 나면 또 죽어나잖아. 그죠? 자, 근데 아무튼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골수가 어디 있냐면 뼈에 있는데 그 뼈 중에서도 적색골수란 게 거기서 피를 만들어요. 적색골수에서. 근데 적색골수가 어디 있냐면 이런 뼈는 피를 안 만들어요. 여기서는 안 만들어. 어디서 만드냐면 이 허리 위부터 만들어요. 심지어 머리 해골도 만들어. 여기 해골에서 만든다고요. 여기 해골에서 만들고 갈비뼈에서 만들고 척추뼈도 만드는데 이 밑에 뼈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뼈에서 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운동을 해줘야 돼. 어떤 운동이야? 걷는 거 갖고는 안 돼요.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서 척추를 자극해줘야 된다고. 머리도 자극하고 이 뼈도 자극하고 자극을 해줘야 얘들이 자극이 돼서 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걷는 거 정도로 해가지고 내 피를 만들 거다 생각하면 안 돼. 맨발 걷기 하는 건 좋은데 피를 만들려면 뛰어야 돼요. 근데 뛰면 발목이나 무릎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트램블린 하라는 거예요. 이 트램블린이 제가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암 환자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저거야. 제 책에서 보고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 위층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트램블린 열심히 하면 호중구 올리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뛰는 것보다 어떻게 트램블린이 훨씬 자극이 많이 돼요. 뼈의 자극이. 알겠죠? 그래서 트램블린 되게 중요하니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하고 마칠 건데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그 점핑을 할 때 막 이렇게 세게 뛰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뛰는 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약하게 하다가 내가 이제 괜찮아. 점점점 발목이 강화되고 무릎이 튼튼해졌어. 그러면 조금 뛰어도 돼. 그리고 손 앞에 손 잡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면 돼. 물론 세게 뛸수록 효과는 좋아. 하지만 처음에 너무 하면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서서히 늘리면 돼. 목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맞다. 내가 여기 그걸 빠뜨렸네. 그래 그거. 자 제가 암요한병원 시작하면서 꼭 이건 해야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초액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항암하면 다 간이 나빠져요. 간이.
저도 간이 나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B형 간염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3년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제 어떻게 치료를 잘 해가지고 나았는데 항암하면 무조건 간이 나빠져.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원장님 나는 간 수치 멀쩡해. 그러니까 간이 괜찮은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야. 저도 간 수치 멀쩡해. 20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간 눌러보면 아파.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거야. 간 촉진할 수 있어요. 촉진할 수 있어. 눌러보면 아파. 그거는 간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아침에 할 때 피곤하다, 어깨가 아프다. 그건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항암을 하고 있잖아. 간이 멀쩡할 리가 없지. 피검사에서 괜찮아? 그거는 간이 버티고 있는 거야. 간은 멍청한 장기여가지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확 나빠져요. 신장도 그래. 그러니까 이미 간이 수치가 나빠졌으면 늦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간은 미리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수치가 정상이니까 나는 멀쩡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라고. 그래서 간이 나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이런 옆구리가 막 아파. 특히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간이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까지 쭉 크게 있어요. 우리 몸이 제일 큰 장기야. 근데 항암하면 무조건 나빠져.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간이 건강해야 돼. 아무튼 간이 나쁘면 이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불편해. 그리고 늘 피곤해. 아침에 일하기도 힘들어.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눈곱이 자꾸 끼고 목이 아파, 어깨가 아파. 그러면 간이 안 좋아서 오는 현상이에요. 피검사에서 정상이야. 정상 아니고 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그리고 의사들이 절대 한약을 못 먹게 간 나쁘면. 왜 그러냐? 실제로 간이 안 좋을 때는 영양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한약뿐만 아니고 영양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근데 한약 먹고 개소주 먹고 어디 보약 먹고 응급실에 막 간 나빠져 갖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의사들은 한약은 절대 못 먹게 해. 왜? 간 나빠지니까. 근데 거기에 한약은 온갖 잡독사 이제 아까 말한 개소주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에서 홍삼 먹은 것도 포함되고 자기가 간 나쁘지도 모르고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영양제를.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돼? 간이 힘들어.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이 안 돼. 그래서 간이 나빠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쉬어줘야 돼요. 그냥 맹물만 계속 먹어줘야 돼.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항암을 하잖아. 항암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맹물만 먹고 지낼 수 없잖아. 항암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밀크 시슬. 다 들어봤죠? 그게 한약재예요. 대게라는 한약재. 엉겅퀴.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엉겅퀴 꽃 많이 폈죠? 걔가 밀크 시슬이야. 그게 이제 주성분 실리마린인데 얘가 간 보호하는 효과가 있네. 그래갖고 막 대웅제약에서도 나오고 어떤 각종 제약회사에 다 만들었어. 이게 간 보호제라고. 좋아요. 간 보호제로서 좋아. 네? 뿌리를 쓰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로 쓰는 게 이제 우르사. 그거 쓰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뭐다? 목초액이에요. 근데 목초액은 그냥 쓰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목초액이 뭐냐면 참숯을 왜 숯가마에서 태우면 숯이 나오잖아. 나온 그 연기를 받아. 그 굴뚝이 있어. 굴뚝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연기를 받아놓은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액상이 돼. 그게 목초액이야. 그래서 이거는 농사할 때 균을 죽일 때 쓰기도 하고 또 농작물 희석을 많이 해가지고 농작물 영양분으로 쓰기도 하고 각종 영양분도 많아. 근데 독성도 있어. 그러니까 벌레 죽일 때도 쓰기도 하고 양쪽으로 작용해. 근데 여기에 이걸 농사할 때 쓰는 목초액을 그냥 먹으면 이제 간이 확 나빠져 버리고 거기에 그 타르가 있어. 타르 시큼한 거 그런 것들을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목초액을 개발하신 오키 목초액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하신 분이 그걸 개발하다가 몇백억을 날렸대. 사실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암 환자들 통해서 알았어요. 저 환자 한 분이 원장님 자기 와이프가 지금 복수가 가득 찼는데 이거 복수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이 지금 간에 암이 있고 복막에 암이 있는데 이거 복수를 어떻게 없애냐. 암이 좋아져야 없애는데 항암제가 안 들으면 나도 방법이 없다. 복수를 뺄 방법이 없다. 근데 나한테 이제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서 못 도와줘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꼭 해드릴 말이 있대서 뭐예요? 했더니 원장님도 신기한 걸 경험했대. 자기 와이프가 처음에 복수가 찰 때는 복막에 암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간에만 암이 있었어. 근데 어디서 소개를 받고 오키목적을 먹었더니 그 복수가 쑥 빠지더래. 그래요? 근데 자기는 진짜 오키목적이 간에 좋은지 그때 알았대. 근데 복막에 암이 전이가 됐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복수가 차니까 그때는 오키목적을 먹어도 복수가 안 빠지더라. 확실히 오키목적이 간이 좋긴 좋나 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유튜브를 막 뒤졌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사장님 찾아갔어. 진짜 오키목적이 간에 좋으냐? 간암 환자 먹어도 되냐? 간경화 환자 먹어도 되냐? 그걸 막 물어봤더니 그날 그냥 하루 종일 자꾸 그냥 붙들었어 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식품을 파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하고 한대. 그래서 카톡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나 막 몇 년 동안 간경화 환자가 간암 환자가 그것만 이렇게 먹으면서 관리했던 환자들 카톡한 걸 저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아, 간에는 오키목적이 좋구나. 알았고 그 후로 제가 이제 간암 환자, 간경화 환자한테 오키목적을 계속 먹게 했어. 그랬더니 실제로 간 수치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간암 환자가, 간경화 환자가 간 수치 떨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밀크시슬로 안 돼.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다르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난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제 의문을 가졌죠. 이게 목초액 식초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만 될까? 초는 다 좋은 간에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 뭐지 구연산 이것도 간에 좋아요. 간에 좋아. 그러니까 신 거는 다 좋을 거야. 그래서 뭐 홍초니 뭐 식초니 뭐 구연산 이런 거 다 간에 좋은 건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써야 되나? 구연산 엄청 싼데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해봤어요. 해봤더니 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초나 이 구연산은 치아가 상해. 치아가 상해갖고 치아가 엄청 안 좋아져. 근데 목초액은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거 안전한 것 같고 치아도 안 상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제가 간암이나 담간체, 담도암, 간암, 췌장암 이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목초액을 먹게 해요. 간이 무조건 나쁘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암 중인데 간이 안 좋은 사람, 이건 무조건 먹게 해. 근데 사실은 그냥 항암하는 사람들은 다 먹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키목적 사장님은 내가 불러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게 할까 했는데 너무 막 장사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해 말해 그걸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되게 좋아. 근데 여러분이 먹기가 좀 맛이 좀 그래. 맛이 좀 그래. 그래서 내가 강요는 못해. 근데 저는 제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목적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이게 이 경기력이 달라져요. 피로가 안 피곤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딱 먹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목적만 먹어요. 제가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다 알아. 뭐가 좋은지. 산삼도 좋아. 태반도 좋아. 다 좋아. 귀찮아. 먹기가. 근데 목초액은 너무 먹기가 편하잖아. 그냥 먹고 나면 그냥 그날 편해. 몸이. 소변도 달라져. 색깔이.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간이 말았었자 했잖아. 그러니까 늘 간이 좀 예민해. 몸이 좀 안 좋으면 간이 느껴져요. 그리고 소화들이 안 돼. 간이 안 좋으니까 소화해소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돼. 근데 목초액 먹고 나면 좀 편해진 걸 본인이 그냥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목초액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억지로는 강요 못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거 살 있게 되면 괜찮아요. 예, 그거 안 변해요. 네. 안 변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못 먹겠으면 조금만 넣어서 먹다가 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이거 여기다가 한 20cc, 30cc 넣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거야. 근데 나는 원장님 맛이 너무 그래서 이거 너무 약장사 같은데 이 맛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만 넣어. 그냥 어차피 물은 먹잖아.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익숙해지면 농도를 높여가면서 드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항암 중에 막 구역질 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간 증상일 수 있어요. 간이 안 좋으면서 실제로 간 수치는 안 떨어졌지만 구역질 나고 소화 안 되고 막 그런 게 간이 안 좋아지면서 오는 현상일 수 있어. 그런 게 좀 덜어져요. 훨씬 줄어. 그러니까 항암 부작용이 훨씬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또 질문. 네. 예. 선생님 아까 그 만병실 얘기하실 때그 이도패로 변화가 용량 의존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량 의존력이라는 게 갈수록 피를 더 많이 넣어야 그거는 제가 그 논문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봉독 치료를 해봤잖아요. 이런 천연물들은 한 번에 처음에 막 세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서서히 높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얇게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신 자체는 10만년 초부터 쓰는데 네. 거기다가 내 그렇죠. 그 용량만 늘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늘리면 엄청 반응이 세져요. 세져.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가고 있어.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그동안 제가 사실 암 치료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별로 없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오존 치료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오존 치료도. 근데 이제 그것도 해봤더니 정말 몸에도 좋고 다 좋은데 암을 제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아쉽다. 몸에는 좋은데 암을 제어를 못하네. 그러다가 이제 이 암 백신 요법을 알아가지고 이거에다가 암 백신 치료에다가 오존 치료를 병행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존을 추가하면 피에 추가하면 인터페론 감마가 확 올라가요. 인터페론 감마를 살려면 엄청 비싼데 내 피에다가 오존을 추가하면 인터페론 감마가 확 늘어나.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예. 아까 공동 약품 말씀하실 때 안보에 놓으면 얘가 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벌침의 성분이 주성분이 멜리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예.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벌침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주성분은 멜리틴이고 나머지 성분들도 항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항진통 효과가 다 있어. 근데 주성분이 한 70%가 멜리틴이야. 그래서 멜리틴을 추출해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냥 벌침만 맞아도 돼요. 근데 벌침만 맞았을 때 단점은 알러지가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예. 벌침과 봉도. 벌침은 생벌을 이렇게 직접 해갖고 이렇게 놓는 거고, 봉독은 그 침에서 나오는 독을 빼가지고 농도를 조절해서 희석해서 주사로 놓는 걸 봉독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마지막. 아까 주행치법 얘기하실 때 이때까지 선생님 말씀하신 침은 전부 다 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사. 약침이었죠. 그러면 이거 주행치법에 쓰는 거는 침만 두고 침만. 거지 약은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